안녕하세요. 저는 믿었던 사랑에 배신당한 40대 남성입니다. 썰밤 애청자지만 설마 제가 여기 사연을 보내는 날이 오게 될 줄은 몰랐는데 얼마 전 겪은 충격적인 사건을 여러분에게 털어놓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됐습니다. 마지막에 기막힌 반전이 숨겨져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살면서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업하는 아버지와 전업주부인 어머니의 보살핌 아래 물질적, 정서적으로 무엇 하나 부족함 없이 잘 자랐고요. 명석한 두뇌와 성실함 덕분에 대학도, 회사도 제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었죠. 결혼도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가 마음에 든 여자와 했습니다. 아내는 현모양처의 화신이라고 해야 할까요? 가정적이고 살림 잘하고 그러면서 밤엔 또 대담한 구석이 있는, 여러모로 자기보다 저를 최우선으로 여겨주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무엇보다 친구놈들이 부러워할 만큼 예쁜 외모를 갖고 있었고요. 어릴 때 일찍 조실 부모에 대학도 못 나오고 고생만 한 여자였던지라 부모님 반대가 심했지만 그래도 제 고집으로 어떻게든 결혼까지 끌고 갔더랬죠. 어쨌든 나름 제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잘 개척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결혼 후 생각지도 못한 거대한 장애물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그건 바로 아이 문제였죠. 대한민국 남자들이 대부분 다 그렇겠지만 저도 자식을 아들, 딸 둘 정도는 갖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혼 초부터 꾸준히 성실하게 부부관계를 지속해 왔는데요. 이상하게 결혼한 지 2년이 넘어가도록 애가 들어서지 않는 겁니다. 처음엔 언젠가 생기겠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초조해지더군요. 3년차가 됐을 때부턴 저희 부모님도 슬슬 2세에 대한 압박을 주기 시작하셨고요. 결국 아내와 상의 끝에 처음으로 난임병원을 방문했는데요. 우리나라에 그렇게 애 못 낳는 부부가 많다는 건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의사 말로는 요즘 젊은 부부들 중에 불임이 그렇게 많다고 하대요. 아마 세상이 눈부시게 발전할 만큼 인스턴트 섭취도 많아지고 환경은 환경대로 나빠졌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든 난임병원에서 제일 먼저 이런저런 검사부터 진행했습니다. 임신이 안 되는 원인부터 찾아야 했으니까요. 그때까지도 저는 사실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주변에 요즘 임신 안 돼서 고생하는 부부들이 워낙 많다고 하니까 저희도 그저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검사 결과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제가 또래 남자들보다 정자수가 너무 적다고 하더군요. 거의 보이지 않는 수준이라고, 이 정도면 무정자증으로 봐야 할 것 같다면서요. 주변에서 소문으로만 건너 듣던 씨 없는 남자가 설마 제가 될 줄이야. 충격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아내 볼 면목이 없었죠. 저희 부모님이 임신 안 되는 걸 은근히 아내 탓을 했었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오히려 저를 위로했습니다. 어쨌든 정자가 아예 없는 건 아니라잖아. 자연 임신은 힘들어도 시험관이나 인공수정하면 충분히 건강한 아기 낳을 수 있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여보. 미안해. 내가 당신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다. 괜히 나 같은 놈이랑 결혼해서. 당신이 어디가 어떻다고 그래. 자꾸 그런 소리 하면 나 화낼 거야. 그래, 알겠어. 앞으로 병원 꼬박꼬박 다니면서 노력할게. 당신한테도 더 잘하고.
나도 열심히 할게. 근데 어머님 아버님한텐 뭐라고 말씀드릴 거야? 산 넘어 산이었어요. 불임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충격인데 그걸 또 어떻게 부모님한테 전할지가 문제였죠. 고민 끝에 부모님께는 그냥 저희 둘 다 아무 문제도 없다고 전했어요. 괜히 하나뿐인 아들이 무정자증에 가깝네 뭐네 얘기하면 충격받으실 것 같아서 말이죠. 물론 아내에게도 사전에 상의해서 입을 맞춰뒀네요. 그 뒤로 바로 인공수정을 시도했어요.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으면 바로 애가 들어서기도 한다고 해서 내심 기대했는데요. 웬걸 수차례의 인공수정에도 좀처럼 아이는 들어서지 않았어요. 결국 시험관까지 넘어갔지만 시험관도 2번 연달아 실패하고 말았네요.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난임 부부들을 위한 지원이 잘 될 때가 아니라서요. 그 비용만 해도 수천만 원이 깨졌어요. 경제적인 부담도 부담이지만 무엇보다 힘들었던 건 혹시나 하는 기대가 매번 역시나 하는 절망으로 바뀐다는 점이었어요. 아내와 외출을 하는 것도 고통이었네요. 길 가다 어린아이 손붙잡고 지나가는 젊은 부부만 봐도 저희는 무너져 내렸으니까요. 왜 아기 천사가 우리 부부에게만 찾아와 주지 않는 걸까?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누구보다 좋은 아빠가 될 자신이 있는데 너무나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인생에서 이렇다 할 시련 한번 겪어본 적 없던 제게는 참 힘든 시간들이었죠. 시험관 시술 준비로 고통스러워하는 아내를 보는 것도 고통이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난임 시술이라는 게 남자보단 여자가 여러모로 힘든 점이 많습니다. 남자는 그냥 정자 제공만 하면 끝이지만 여자는 따로 주사도 맞아야 하고 약도 챙겨 먹어야 하고 여러모로 고통스러운 과정들이 많아요. 저 때문에 죄 없는 아내는 그 일련의 과정들을 묵묵히 견뎌야만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는 들어서지 않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아무것도 모르는 저희 부모님은 계속해서 저희 아내에게만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중간에서 그러지 말라고 중재하긴 했지만 한계가 있었네요. 그날도 그랬어요. 저희 아버지 생신이 얼마 남지 않아 따로 식당 예약을 해 온 가족이 밥을 먹었는데요. 좋은 날 좋은 기분으로 밥을 먹다 말고 어머니가 문득 또 아이 얘기를 꺼내시더군요. 이번에 또 시험관 수술한 건 어떻게 됐니? 잘 안 됐죠 뭐. 근데 어머니,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얘기하기 전엔 그런 거 묻지 말아달라고. 좋은 소식이 있으면 제가 어련히 알아서 먼저 말씀드릴까요? 아니 나는 걱정되니까 그렇지. 에휴, 내가 할머니 되길 이렇게 간절히 바라는 날이 올 줄은 몰랐다.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젊은 여자랑 결혼시키는 건데. 어머니의 그 말에 아내가 움찔하면서 굳어버렸어요. 아내가 저보다 2살 연상이었거든요. 또 아내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어머니가 지겨워서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여기서 그런 얘기가 왜 나와요? 어머니, 여자 나이가 무슨 상관이라고요? 그러자 어머니도 서운하셨던가 봐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더니만 빽 소리를 지르시더군요. 아니 근데 이놈이 뭘 잘했다고 애미 앞에서 두 눈 똑바로 뜨고 대들어? 그럼 네가 지금 결혼한 지가 벌써 5년 차인데 손주 하나 못 안겨주는 게 잘했다는 거야? 엄마 친구들 보면 너보다 늦게 결혼한 애들도 여자가 좀 어리면 숭풍숭풍 애 잘만 낳고 살더라. 임신에 제일 중요한 게 여자 나이인 거 몰라? 밭이 기름지고 좋아야 씨를 뿌려도 뭐가 나올 거 아니야.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결혼 허락해주지 말았어야 하는데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 한이 있어도 쟤를 받아주지 말았어야 했어. 어머니는 대놓고 아내를 가리키면서 막말을 퍼부었어요. 그러자 아내가 하얗게 질린 얼굴로 입술을 꾹 깨물더군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볼 수 없어서 진실을 밝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임신 안 되는 거 이 사람 잘못 하나도 없어요. 다 제 탓이라고요. 제가요, 무정자증이래요. 그 충격적인 고백에 부모님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동안 잠자코 있던 아버지가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그게 무슨 소리냐? 상윤이 네가 뭐라고? 무정자증? 네. 그동안 두 분이 상심하실까봐 솔직하게 말씀 못 드렸는데요. 계속 이 사람 탓하는 거 보니 더는 안 되겠어요. 병원에서 검사 받았을 때 이 사람은 아무 문제 없었고요. 제가 정자수가 너무 적어서 임신이 안 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이 사람 그만 달달 볶으세요. 아시겠어요? 아버지는 머리를 짚으시며 침음하셨고요. 어머니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부모님 가슴에 기어이 대못을 박은 것 같아 마음이 너무 안 좋았지만 어쩌겠어요. 제가 지켜야 할 제 가족은 부모님이 아니라 아내인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으면서 그러더군요. 어머님 아버님한테 뭐하러 다 얘기했어. 난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어머님 그런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되는걸. 해도 너무하시잖아. 아버지 생신 축하드리겠다고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굳이 밭이 어쩌고 저쩌고. 오히려 진작에 더 빨리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내가 용기가 없어서 미뤄가지고 미안해. 아니야 여보. 오히려 내가 미안해. 어느새 저희 부부 둘 다 울고 있었어요. 시험관과 인공수정을 수차례 실패하면서 생긴 좌절감이 저희 부부 모두에게 큰 고통으로 돌아왔거든요. 그래도 한 가지 다행이라면 다행이랄까요? 그 뒤로 부모님이 아이 문제로 아내에게 뭐라고 하는 일은 없어졌어요. 오히려 두 분 다 서툴지만 아내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하시더군요. 늘 구박만 하던 어머니는 아내를 위해 반찬을 싸다 주기도 하고요. 종종 저 몰래 용돈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아들에게 무정자증이라는 흠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야 그렇게 변한 게 좀 부끄러웠지만 그래도 아내에겐 참 다행이다 싶었네요. 그리고 결혼한 지 7년 차가 됐을 때 저희 부부도 나름 결단을 내렸어요. 바로 입양에 대한 문제였죠. 사실 저는 제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굳이 입양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아내가 어릴 때 조실부모하고 보육원에서 자랐기 때문일까요? 아이를 갖고 싶어하는 의지가 너무 강했어요. 여보, 내 꿈이 당신이랑 나 닮은 예쁜 아가 낳아서 잘 키우는 거였어. 근데 그게 힘들다면 입양을 해서라도 꼭 아이는 갖고 싶어. 사람은 부모가 돼야 진짜 어른이 되는 거라고 하잖아. 이대로 당신이랑 나 둘이 알콩달콩 평생 살아도 좋지만 당신하고 나 누구보다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한 아이의 인생을 구원해줘도 좋지 않을까? 글쎄, 솔직히 말해서 난 자신 없어. 친자식도 내 마음처럼 자라주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부부랑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이가 엇나가기라도 해봐. 훈육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은 일단 뒤로 미뤄두고 한번 보육원에 가보기라도 하자. 응? 나 정말 누구보다 간절하게 좋은 엄마가 되고 싶단 말이야. 아내는 흐느껴 울면서 제게 애원했어요. 명품이나 보석에도 욕심 없던 아내가 무언가를 그렇게 간절하게 바란 건 처음이었죠.
아내가 그토록 바라는 아이를 못 안겨준다는 죄책감 때문일까요? 결국 저도 아내의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아내가 자랐던 보육원에 방문했어요. 보육원 원장님이 적당한 나이의 아이들을 몇 명 보여줬는데요. 저는 가급적이면 어린 여자아이를 입양하고 싶었는데 아내가 마음에 들어한 건 8살짜리 남자아이였어요. 나이가 너무 많지 않아? 우릴 부모로 인식하려면 적어도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네로. 애가 무슨 물건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쇼핑하듯이 고른다는 게 말이 돼? 그동안 당신한테 말은 안 했는데 사실 나 어릴 때 입양됐다가 파양당한 적 있었어. 여자애 주제 애교도 별로 없고 어둡단 이유로. 그 뒤로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또 입양 기회가 없었고. 몰랐는데 아내에겐 파양에 대한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입양을 고려하는 다른 부부들이 그러는 것처럼 무조건 어리고 밝은 아이를 입양하는 걸 혐오했죠. 오히려 이미 너무 자라버려서 입양의 기회가 사라진 아이들에게 자꾸만 관심이 가는 것 같더군요. 난 이 아이가 좋아. 이상하게 어릴 때 내 생각이 난단 말이야. 눈매가 당신을 좀 닮은 것도 같고. 그치? 승아도 아줌마 아저씨가 마음에 들지? 네, 저도 두 분이 좋아요. 또 오셨으면 좋겠어요. 아줌마 아저씨가 오면 고기도 먹고 케이크도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 아내가 마음에 들어한 남자애는 그 나이답지 않게 서글서글하고 애교도 많았어요. 보통 입양 전에 부부가 자주 보육원을 방문해 아이와 친해질 시간을 갖는데요. 그때마다 그 애는 적극적으로 저희 부부를 따랐죠. 무해한 존재가 그렇게 마음을 열어주니 자연스레 저도 점점 그 아이에게 정을 붙이게 되더군요. 결국 그 아이와 만난 지 반년 만에 저희 부부는 입양을 결정했고요. 저희 부모님과 길고 긴 상의 끝에 최종적으로 그 아이를 저희 집에 데려오게 됐네요. 이름도 김승아에서 강태연으로 새로 지어줬죠. 피 한 방울 안 섞인 아이를 내 자식처럼 잘 키울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는데 의외로 저는 제 아들과 금세 좋은 부자 관계가 됐어요. 한 집에서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쌓이는 시간을 무시할 수가 없더군요. 처음엔 저를 낯설어 하던 아들도 언젠가부터 저를 아빠, 아빠 부르면서 잘 따랐고요. 저도 아들과 함께 목욕도 하고 야구장도 다니면서 조금씩 정을 줬네요. 부부 둘이 살던 것과 아이가 생겨 3명이 함께 사는 건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부모가 된다는 게 얼마나 힘들면서도 보람찬 일인지도 차차 알게 됐네요. 아들이 반에서 1등을 하면 제가 1등한 것처럼 기뻤고요. 자전거를 타다 무릎이 까진 날엔 제 가슴이 더 아팠죠. 또 내 맘대로 자라주지 않는 아들 녀석 때문에 속이 상할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야단을 쳤을 때 내가 친아빠가 아니라서 그런다고 생각하면 어쩌나. 주변 사람들이 학대라고 의심하면 어쩌나 생각이 많아지기도 했는데요. 그걸 이겨내고자 일부러 아들을 혼낼 땐 더 엄하게 혼냈어요. 아내가 아들에겐 무한정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라도 엄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닌 게 아니라 아내는 아들에게 지나치게 사랑을 베풀었어요. 그동안 아이를 갖지 못했던 하늘 풀기라도 하듯 아들이 원하는 건 뭐든 다 해주려고 했고요. 아들의 가방이며 운동화, 옷 같은 것도 전부 비싼 브랜드 제품만 사주곤 했죠. 용돈도 초등학생에게 주는 것 치곤 너무 많이 쥐어줬고요. 처음엔 오죽하면 그럴까 싶어서 모른 척 했는데요. 하루는 아들이 갖고 싶다는 40만 원짜리 장난감을 바로 사주는 걸 보고 이건 좀 아니다 싶더라고요.
여보, 태연이를 예뻐하는 건 좋은데 애 버릇 안 나빠지게 적당히 해야지. 40만 원짜리 장난감은 너무 과하지 않아? 과하긴 뭐가 과해. 당신 대기업 다니지, 아버님 사업하시지. 우리가 못 사는 집도 아니고 이 정도 장난감은 충분히 사줄 능력 되잖아. 사줄 수 있는 능력이 되냐 안 되냐랑은 또 다른 문제지. 태연이 생일도 아니고 어린이날도 아닌데 덜컥 그렇게 비싼 장난감을 나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사주면 어떡해. 안 그래도 요즘 애가 때가 많이 늘었는데 앞으로는 갖고 싶다고 하는 거 무조건 다 사주지 말고 나랑 상의 좀 해줘. 제 당부에 기분이 상했던 걸까요? 아내가 팍 인상을 쓰면서 생각지도 못한 말을 했습니다. 당신 서운하게 왜 그래? 태연이가 당신 친아들이었어도 그랬을 거야? 뭐? 여기서 갑자기 그 얘기가 왜 나와? 왜 나오긴 왜 나와? 친아들도 아닌 애한테 40만 원 장난감 사주는 게 아깝다 이거잖아 지금. 누가 그렇대? 난 그냥 태연이 버릇 나빠질까 봐. 됐어. 핑계대지 마. 내가 볼 땐 태연이가 당신 친아들 아니라고 돈 아까워하는 것 같으니까. 불쌍한 우리 태연이. 급기야 아내는 방에서 혼자 잘 놀고 있던 아들을 데리고 나와선 끌어안고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영문을 몰라 하면서도 그런 아내를 다독이더군요. 엄마 울지 마. 왜 그래? 아빠가 엄마 울린 거야? 내가 아빠 혼내줄까? 우리 아들 어쩜 이렇게 마음씨도 착해선. 엄마 우니까 위로해주는 거야 지금? 응, 내가 위로해줄게 엄마. 그러니까 울지 마. 제가 다소 엄한 아빠였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원래 자식이란 아빠보다 엄마를 더 따르기 때문일까요? 두 모자 사이는 제가 끼어들 수 없는 어떤 끈끈함이 있었어요. 아내는 계모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온 몸과 마음을 다해 아들을 돌봤죠. 아들도 그런 아내를 당연히 친엄마처럼 따랐고요. 때때로 저는 그런 모자 앞에서 소외감을 느끼기도 했네요. 그도 그럴 게 아들이 들어오고부턴 모든 게 다 아들 위주가 됐거든요. 밥상도 전부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으로만 차려졌고요. 어쩌다 아들 소풍이나 발표회 같은 이벤트가 생기면 아내는 아예 집을 비우기도 했어요. 아들의 뒤를 쫓아다니느라 바빠서 말이죠. 아내의 극성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언젠가부터 아내는 아들을 사립초등학교로 전학 보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나 봐요. 저와는 상의도 없이 아들 사교육비에 수백만 원을 쓰기 시작하더니만 다른 엄마들하고 정보를 주고받아야 한다면서 집안일엔 부쩍 소홀해지더군요. 그쯤 저도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을 밥 먹듯이 했는데요. 아내는 저녁상을 차려주긴커녕 밖에서 사 먹고 들어오라고 했고요. 제 양복 빨래도 미루기만 해서 결국 제가 직접 세탁소로 가서 맡겨야 했죠. 이건 좀 너무하다 싶어서 하루는 아내를 붙잡고 말했어요. 당신 태연이 교육에 신경 쓰는 건 좋은데 말이야. 나한테 너무 무관심한 거 아니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당신한테 언제 무관심했다고 그래? 당신 나 저녁 밥상 차려준 게 언젠지 기억은 나? 요즘 빨래도 그렇고 청소도 그렇고 집안일이 하나도 안 돼 있어서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기가 싫을 정도야. 당신 주부잖아. 신경 좀 써줘. 당신이 일 바쁘단 핑계로 태연이한테는 아예 신경을 안 쓰잖아. 그러니 내가 당신 몫까지 태연이 챙기느라 바빠서 그렇지 뭐. 내가 태연이를 안 챙기긴 뭘 안 챙겨. 평일엔 일이 바빠서 그렇지 쉬는 날엔 같이 야구도 하고 공부도 봐주는데. 그렇게 깨작깨작 놀아주는 걸로 아빠 역할 다 했다 이거야? 당신이 정말 우리 태연이 생각한다면 진작에 사립초등학교도 알아보고 영어 과외도 붙여주고 그래야 하는 거 아니야?
태연이 보육원에서 자라서 다른 애들에 비해 많이 뒤처진 거 알잖아. 나중에 아버님 사업 물려받으려면 지금부터 부지런히 따라잡아야지. 아내의 생각지도 못한 말에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멍해졌어요. 설마 아내가 아버지의 사업을 탐내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아니, 여기서 우리 아버지 사업 얘기가 왜 나와? 뭐가? 우리 태연이가 물려받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당신은 이미 회사 다니고 있고 아버지 사업 물려받을 생각 없다며. 그건 미국에 있는 아가씨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럼 당연히 태연이, 우리 아들이 물려받아야지. 아니, 우리 부모님이나 태연이 의사는 묻지도 않고. 태연이야, 어린 게 뭘 알겠어. 나중에 좀 더 크면 그때 우리가 얘기 잘 해주면 되지. 어머님, 아버님은 어때? 당신이 볼 때도 친손주 아니라고 반대하실 것 같아? 그렇게 되묻는 아내의 두 눈엔 어떻게든 아들에게 저희 아버지 사업을 물려주겠다는 의지가 엿보였어요. 생전 야망이니 욕심이니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아내였기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힘들게 얻은 아들이라서 그럴까요? 아내는 어떻게든 아들에게 늘 최고의 것을 안겨주고 싶어 했어요. 그땐 그저 아내가 불임으로 너무 고생한 탓에 삐뚤어진 모성이 생겨버린 거라고 여겼는데 진실은 생각보다 더 잔인했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어요. 아내는 아들이 다니는 학원 친구 엄마들과 약속이 있다면서 아침 일찍 나가버렸고요. 저 혼자 아들 밥을 챙겨주고 숙제를 봐주고 있었죠. 가족 그림을 그려가는 게 숙제라고 하더군요. 가족 그림? 어디 한번 보자. 아빠 멋지게 잘 그려줬어? 응, 아직 덜 그리긴 했는데 아빠 한번 볼래? 엄마 보여주기 전에 아빠 먼저 보여줄게. 그래, 우리 태연이 얼마나 잘 그렸는지 한번 보자. 제 말에 아들이 열심히 색연필을 문지르고 있던 스케치북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순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하고 말았죠. 스케치북 속에 있는 인물이 3명이 아니라 4명이었거든요. 다정하게 웃고 있는 남녀와 어린 아들, 그리고 그 옆에 또 다른 남자가 1명 더 그려져 있었죠. 여기 이 2명은 엄마랑 아빠야? 이 앞에 있는 건 태연이고? 응, 맞아. 잘 그렸지. 그럼 태연이 옆에 있는 이 사람은 누구야? 그러자 아들이 갑자기 대답을 머뭇거렸어요. 아, 이 아저씨는 엄마가 아빠한테 말하지 말랬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흠칫했어요. 이건 뭔 소린가 싶어서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죠. 간신히 진정한 채로 아들을 다독였어요. 엄마가 아빠한테 이 아저씨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했어? 왜? 그게 그러니까 아빠랑 민철 아저씨랑 사이가 안 좋다고. 그래? 아빠는 이 민철 아저씨랑 사이 좋은 편인데? 태연이 그럼 그동안 민철 아저씨랑 자주 만났어? 누군 줄 알고? 다행히 아이는 아이였어요. 제가 몇 번 말로 구슬리자 술술 얘기하기 시작하더군요. 민철 아저씨 엄마 친구 아저씨잖아. 아저씨 나 만나면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고 얼마 전엔 로봇 장난감도 사줬어. 요즘은 아빠보다 이 아저씨가 훨씬 더 좋아. 근데 엄마 친구 아저씨를 왜 여기에 그렸어? 이 아저씨는 가족이 아니잖아. 엄마가 우리랑 가족이나 다름없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아저씨한테 잘하라고 했어. 아들의 말에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혼미해졌어요. 아내에게 이렇게 가까운 이성 친구가 있다는 말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아들까지 끼고 몰래 만나왔으면서 저한텐 입도 뻥끗하지 않았다니 누가 봐도 너무 수상했죠.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아들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물었어요. 그럼 엄마 오늘도 민철 아저씨 만나러 간 거야? 그건 모르겠는데. 요즘 나 빼고 둘이서도 만나는 것 같아. 치사하게. 아빠도 민철 아저씨랑 친하다고 했지. 그럼 한번 같이 가볼래? 아저씨 집에? 엄마랑 둘이서만 놀고 있을 수도 있어. 아들의 말에 어째야 하나 순간적으로 갈등이 일었어요. 제가 생각할 땐 아내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게 분명했거든요. 그걸 제 두 눈으로 확인해야 할지 아니면 따로 아내를 추궁해야 할지 상황이 상황인 만큼 너무나 혼란스러웠죠. 그 사이에 아들은 숙제를 미룰 좋은 핑계가 생겼기 때문일까요? 현관까지 쪼르르 나가 신발을 신고 절 부르더군요. 아빠 빨리 와. 우리 아저씨네 집에 놀러 가자. 아저씨 요리도 대빵 잘해. 직접 치킨도 튀겨줘. 아들은 그 남자와 한두 번 만난 게 아닌 것 같았어요. 아내에 이어 아들마저 빼앗겼다는 마음에 울컥 분노가 치밀어 오르더군요. 뭐가 됐든 제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에 그런 아들을 따라 나섰죠. 충격적이게도 상간남은 저희 집 바로 근처에 있는 작은 빌라에 살고 있었어요. 차를 타고 갈 필요도 없이 충분히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였죠. 하지만 막상 그 남자의 집 문 앞에 서니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혹시라도 그 남자가 정말 아내의 상간남이 맞다면 더더욱 아들에게 이런 꼴을 보여줘선 안 되겠다 싶었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택시를 타고 아들과 부모님 댁으로 향했어요. 부모님에겐 대충 핑계를 대고 아들을 맡기고요. 저는 다시 또 택시를 타고 그 남자의 집 앞으로 돌아왔죠. 그리고 몇 번의 심호흡 끝에 현관문을 두드리려고 했는데요. 웬걸? 갑자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면서 배달원이 내리더니만 제 쪽으로 오는 게 아니겠어요. 중국집 배달하는데 여기 사세요? 네? 아니요. 옆집 사는데 호수를 착각했네요. 배달원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고는 옆으로 비켜섰어요. 그런 제가 수상했는지 배달원은 저를 몇 번 위아래로 훑어보다 다시 시선을 돌렸고요. 거침없이 그 남자의 집 초인종을 누르더군요. 중국집 배달 왔습니다. 네, 나갑니다. 이내 문이 열리고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밖으로 나왔어요. 노랗게 염색한 머리에 벌거벗은 상체에 새겨진 문신까지 딱 봐도 양아치였죠. 이런 놈이 설마 아내와 바람을 피우고 저희 아들까지 넘봤을까 싶더라고요. 아들이 뭔가 잘못한 거겠지 생각하고 그대로 몸을 돌려 내려가려고 했는데요. 그 순간 양아치의 어깨 너머로 믿을 수 없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자기야, 카드로 결제한 거 아니지? 현금으로 했지? 현금으로 했어. 몇 번을 얘기하냐. 자기가 그때 카드로 결제하는 바람에 큰일 날 뻔했으니까 그렇지. 아무리 들어도 그 목소리는 제 아내의 목소리가 분명했어요. 그걸 깨달은 순간 나사 하나가 풀린 것처럼 눈앞이 새하얘지더군요. 저는 그대로 배달원과 양아치를 밀치고 현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눈앞엔 너무나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어요. 거실 너머 훤히 열린 안방문 너머로 아내가 반쯤 벗다시피 한 상태로 누워 있었어요. 누가 봐도 그 양아치 같은 놈과 뜨거운 잠자리를 한 후인 것 같았죠. 여보? 당신이 여긴 어떻게? 저를 발견한 아내는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그리고는 허둥지둥 옷을 주워 입고 방 밖으로 나오더군요. 여보, 지금 당신이 무슨 생각할지 아는데 그거 다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게. 응? 오해는 무슨 오해? 네가 바람 피운 게 아니면 어떻게 다른 놈 집에서 이런 꼴로 있을 수 있는 건데?
저 사람하고 나 그냥 친구야. 보육원 동기인데 얼마 전에 우연히 다시 만나게 돼서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근데 당신이 알면 괜히 오해할 것 같아서 굳이 말 안 한 것뿐이라고. 아내의 황당한 변명에 헛웃음이 절로 나왔어요. 그 사이에 배달원을 돌려보낸 그 양아치 놈이 현관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오더군요. 맞아요, 오해입니다. 저희 그냥 보육원 동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오랜만에 만나서 그냥 회포나 풀려고 했던 건데. 일단 인사부터 나눌까요? 저는 박민철이라고 합니다. 양아치 놈은 실실 웃으면서 제게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그놈의 손을 거칠게 내치면서 버럭 고함을 질렀어요. 지금 한가하게 통성명이나 할 때야? 사람을 무슨 병신으로 하냐고! 아이, 왜 이러실까? 저 정말 미숙이랑 아무 사이도 아닌데. 미숙이 옷차림이 저래서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미숙이가 더위를 많이 타잖아요. 저희가 워낙 남매처럼 스스럼 없는 사이라서 좀 벗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이해 좀 해주세요. 웃기고 있네. 남매처럼 스스럼 없는 사이는 무슨. 어쨌든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녀가 대낮부터 이렇게 한 공간에서 옷 벗고 있으면 뻔한 거 아니야? 내가 이대로 안방 들어가서 한번 침대고 쓰레기통이고 다 뒤져봐? 그러나 양아치 놈은 겁먹긴커녕 픽 비웃음을 흘리더군요. 한눈에 봐도 저를 우습게 여기는 것 같아서 화가 났네요. 그 사이에 아내가 얼른 제게 다가와 팔을 잡았어요. 여보, 일단 집으로 가자, 응? 이 사람하고 나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둘이 집에 가서 얘기하자고. 뭐가 아무 사이도 아니야? 태연이가 말한 그 아저씨가 이놈인 거지? 제 입에서 아들 얘기가 나오자마자 아내가 언제 그랬냐는 듯 표정을 싹 바꿨어요. 어떻게 알고 찾아왔나 했더니만 태연이를 떠본 거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대체 뭔 소리를 한 거야? 의심 가는 부분이 있으면 나한테 물어보면 되지 그 어린 걸 왜 끼냐고! 참나, 그렇게 아들을 아끼는 사람이 아들이랑 상간남을 만나게 해? 아무리 바람을 피워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란 게 있는 거야. 얼마나 자주 만났으면 태연이가 가죽 그림 그리란 말에 이 새끼까지 같이 그려넣어? 제 고함에 아내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렸어요. 저는 그런 아내를 밀쳐내고 상간남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았습니다. 말해봐. 당신 우리 아들 얼마나 만났어? 우리 아들 만나서 뭘 어떻게 했길래 애가 나보다 당신이 더 좋단 말을 해? 제 고함에 상간남이 푸하하 웃음을 터뜨렸어요. 그리고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하더군요. 뭐야, 그놈이 당신보다 내가 더 좋대요? 역시 피는 물보다 더 진하다더니. 상간남의 그 말에 일순 정신이 멍해졌어요. 단단하게 두 발을 딛고 선 땅이 통째로 흔들리는 것도 같았죠. 그게 무슨 말이야? 피는 물보다 진하다니? 소개를 다시 드려야 하나? 저 당신 양아들 강태현이 생부되는 사람입니다. 박민철 미쳤어? 그걸 다 얘기하면 어떡해? 남의 아들 가지고 지 아들인 양 유세 부리는 게 꼴 같잖아. 씨 없는 고추 주제 어디서 잘난 척이야, 잘난 척이. 더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그대로 상간남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상간남은 그 자리에서 피를 쏟으며 쓰러졌다가 비틀거리면서 일어났어요. 너 이 새끼 감히 날 때려? 이 쥐새끼 같은 놈. 오늘이 네 제삿날인 줄 알아라. 이씨. 상간남은 그대로 제게 달려와 주먹을 휘둘렀어요. 하지만 저는 그대로 고개만 살짝 돌려 피했고요. 그대로 다시 주먹을 상간남의 명치에 꽂아 넣었습니다.
제가 보기엔 비쩍 말랐어도 꾸준히 취미로 권투를 했었거든요. 운동이라곤 거리에서 시비 붙는 놈들과 주먹 다짐밖에 못 해봤을 양아치 상간남은 상대가 되지 않았죠. 상간남은 그대로 헉소리를 내면서 주저앉았어요. 그러자 아내가 황급히 다가와 절 말리더군요. 여보, 진정해. 이렇게 흥분해선 주먹 붙었으면 어떡해. 일단 진정하고 나랑 차분하게 대화를. 대화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전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손을 날려 아내의 뺨을 때렸어요. 그리고 충격받아 멍해진 아내를 향해 다시 입을 열었죠. 저 새끼 말이 사실이야? 어차피 유전자 검사하면 다 나오는 거니까 사실대로 말해. 우리 아들 태연이가 정말 저 새끼 친자 맞아? 그러니까 맞아. 미안해, 여보. 아내가 입술을 꾹 깨물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또 한 번 충격이 지진처럼 밀려들어왔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고 말했죠. 이빨린 사과는 필요 없고 저 새끼랑 보육원 동기라면서 의도적으로 저 새끼 애를 입양한 거야? 그래? 그러자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실은 여보, 태연이 내 친아들이야. 당신 만나기 전에 저 인간이랑 하룻밤 실수로 그만 애가 생겼는데 둘 다 책임질 여건이 안 돼서 보육원에 맡겼던 거야. 근데 당신 만나고 나니까 계속 아이가 눈에 밟혀서 어차피 당신은 무정자증이라서 애를 가질 수도 없겠다. 우리 태연이 데려와서 당신이랑 잘 키우면 좋을 것 같아서. 미안해 여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어. 경악스러운 진실 앞에서 그 어떤 말도 나오질 않더군요. 할 말을 잃고 멍청이 서 있기만 하자 그 사이 아내가 제게 울며 불며 매달리기 시작했어요. 그치만 당신에 대한 내 마음까지 의심하진 말아주라. 나 정말 당신 사랑하고 당신이랑 우리 태연이 잘 키우고 싶었어. 근데 저 새끼가 내가 태연이 입양했다는 거 알고 나타나선 막 협박하잖아. 당신한테 모든 걸 다 알리겠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 새끼랑 태연이를 만나게 해줄 수밖에 없었어. 관계도 억지로 맺은 거고. 진짜야. 거짓말 아니야.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너 이거 사기야. 명백한 배신이라고. 나도 알아. 그래서 이렇게 미안하다고 빌잖아. 여보, 나도 내 마음이 아니었어. 당신이랑 아무리 노력해도 애는 안 들어서지. 보육원에 버리고 온 내 아들은 눈에 밟히지. 그래서 그랬어. 이렇게만 하면 당신이랑 우리 태연이랑 셋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급기야 아내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아내가 더는 안타깝지도 가엾지도 않았어요. 그저 너무 가증스러워 보이기만 하더군요. 부부 사이에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게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미 그 믿음이 깨져버렸는데 어떻게 옛날처럼 돌아갈 수 있겠어요? 됐고, 오늘 내로 짐 정리해서 집에서 나가줘. 태연이는 부모님 댁에 있으니까 당신 대충 핑계대고 데리고 나와. 앞으로는 변호사 통해서만 대화하자. 이혼 서류도 변호사 통해서 보낼 테니까 그렇게 알고. 그러자 엉엉 울던 아내가 두 눈을 커다랗게 뜬 채로 제 발목을 잡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진짜 나랑 이혼하겠다는 거야? 당신 나 사랑한다고 했잖아. 나밖에 없다고 했잖아. 근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달라질 수가 있어? 참나. 피해자인 척하지 마. 지금 내 눈앞에서 다른 새끼랑 속옷 차림으로 뒹굴고 있던 게 누군데? 뭐 협박받아서 어쩔 수가 없었어? 웃기지 마. 정말 어쩔 수가 없었으면
그때라도 나한테 모든 진실을 알리고 빌었어야지. 이렇게 다른 놈이랑 붙어먹는 게 아니라. 결국 넌 내가 주는 커다란 집, 넉넉한 돈 같은 그런 경제적인 조건만 누리고 싶었던 거야. 진짜 마음은 이놈한테 있는데 너도 네 아들도 편안하게 먹고 살고 싶은 마음에 날 계속 속인 거라고. 그런 거 아니야, 여보. 오해하지 마. 나 정말 당신 사랑해. 태연이도 당신을 얼마나 잘 따르는데. 그런 여자가 양심도 없이 애한테 한 달에 수백만 원을 쏟아부어? 심지어 우리 아버지 사업도 네 아들한테 물려줄 생각이었지? 양심도 없고 뻔뻔한 년. 이거 놔! 놓으라고! 저는 제게 매달리는 아내를 뿌리치고 그 자리를 나왔어요. 그리고 바로 로펌을 찾아가 변호사를 선임했죠. 십수년간 이혼 소송을 전담했다는 변호사도 제 얘기를 듣더니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라면서 입을 떡 벌리더군요. 어쨌든 그 변호사와 함께 바로 이혼 소송 및 상간자 소송을 진행했어요. 한편으로는 아내와 그 상간남을 사기죄로 고소도 했죠. 최대한 숨기고 싶었지만 결국 부모님도 모든 진실을 알게 될 수밖에 없었어요. 두 분 다 제가 무정자증이라는 걸 안 뒤로 아내에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요.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면서 엄청 화내시고요. 괜히 당신들 잘못 같다면서 눈물을 보이기도 하셨네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에게 무슨 죄가 있겠어요. 애초에 여자 보는 눈이 없었던 못난 자식놈이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거죠.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충격적인 진실은 또 있었어요. 아내는 보육원을 졸업한 이후 그 상간남과 동거하면서 임신을 했고요.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상간남이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긴커녕 허구한 날 노름만 해대고 그 와중에 바람까지 피우자 결국 애를 보육원에 맡기고 본인도 도망친 거였어요. 저는 애초에 아내가 저를 이용할 작정으로 접근했던 게 아닌가 생각했는데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아니었어요. 이후 그 상간남과 연을 끊고 평범하게 살아가던 아내는 저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요. 결혼까지 꼴이 나고 나니 버리고 온 자기 아들이 눈에 밟혔다고 하더군요. 인공수정을 거듭 실패했던 것도 이유가 있었어요. 알고 보니 아내는 병원에서 준 주사를 의도적으로 빼먹고요. 약도 잘 안 챙겨 먹으면서 일부러 임신이 실패하도록 유도했죠. 그리고 그 뒤로 보육원 원장에게 뒷돈을 주고 자기 아들을 입양해 올 수 있도록 모든 판을 설계했던 거예요. 이걸 눈물 나는 모성이라고 해줘야 할지 어째야 할지. 차라리 아내가 모든 진실을 밝히고 솔직하게 제게 자기 아들을 입양하자고 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아내를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아마 받아주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하지만 아내는 간악하게도 저를 끝까지 속였고요. 끝내는 그 상간남과 붙어먹으면서 아들을 그 인간에게 보여주는 실수까지 저지르고 말았죠. 지리한 법적 다툼 끝에 법원에서는 제 손을 들어줬어요. 아내의 죄를 증명하는 존재가 버젓이 살아 숨쉬고 있었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저는 아내와 무사히 갈라설 수 있었고요. 아내는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네요. 물론 초범이라 형량이 그리 길진 않았지만 그래도 빨간 줄을 그이게 한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복수는 한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상간남은 실형을 선고받진 못했어요. 아이를 속이고 입양시킨 건 전적으로 아내가 저지른 잘못이었으니까요.
물론 그 상간남에게도 꽤 큰 돈을 위자료로 뜯어내긴 했지만 그것만으론 성이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아버지 지인분의 힘을 빌어서 그 상간남에게도 복수를 좀 해줬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상간남은 도박에 미쳐있는 양아치였는데요. 아내를 다시 만나고 나서도 변변한 직업도 없이 허구한 날 도박장에서 살았더라고요. 그래도 꾸준히 여자들 등쳐먹은 탓인지 별다른 빚은 없었는데요. 지인분 소개로 타짜 하나를 섭외해 설계라고 해야 할까요? 의도적으로 타짜와 그 상간남을 맞붙게 해 이틀간 계속 큰 돈을 따게 해줬어요. 그러자 그 상간남은 정신을 못 차리고 전 재산을 다 올인하더군요. 그리고 바로 그때 타짜가 본 실력을 발휘해서 그 상간남의 재산을 다 털어먹었죠. 한 번 큰 돈을 딴 경험이 있기 때문일까요? 평소 같았으면 그쯤에서 물러났을 놈이 사채까지 써가지곤 다시 덤비더군요. 당연히 그 판돈마저 전부 다 잃게 됐고요. 그놈은 지금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돼 전국을 떠돌고 있죠. 전처 역시 이혼 후 완전히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어요. 상간남과 천년의 사랑인 양 죽고 못 살 땐 언제고 지금은 서로 갈라서서 얼굴도 안 보고 산다네요. 생계도 어려워져서 남의 집 살이하는 걸로 근근히 먹고 살고 있다 합니다. 사실 헤어지고 전처에게서 몇 번 연락이 왔어요. 다시 합치자고. 당신 없이는 못 살겠다면서 뒤늦게 애원하더군요. 당신 태연이 많이 아꼈잖아. 태연이 안 보고 싶어? 태연이는 아직도 당신 많이 찾아. 제발 나 말고 태연이 생각해서라도 용서해주면 안 될까? 비겁하게도 전처는 아들을 내세워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끝까지 참 나쁜 여자였죠. 솔직히 그간에 키운 정이 있으니 저도 아들 생각이 안 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뭐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아들만 제가 키울까 하는 고민도 했었으니까요. 따지고 보면 그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하지만 전처에 핏줄이기만 하면 모를까 상간남의 자식이기도 했으니까요. 차마 제가 끝까지 책임질 수는 없더라고요. 어디서 뻔뻔하게 그 이름을 입에 올려? 당신이 정말 인간이라면 내 앞에서 그의 이름을 입에 올리는 짓은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됐고, 다신 연락하지 마. 한 번만 더 연락하면 나도 그땐 할 수 있는 법적인 조치는 다 취할 거니까. 여보 제발 전화 끊지 말고 나 한 번만 만나주라. 응? 당신 나 사랑했잖아. 태연이랑 나랑 당신이랑 우리 셋이 너무 행복한 가족이었잖아. 아직도 모르겠어. 그 행복한 가정을 망친 건 다름 아닌 당신이야. 당신이 그 상간남 새끼랑 몸을 섞은 순간부터, 그 애를 그 새끼 앞에 보여준 순간부터 모든 게 무너진 거라고. 평생 자기 잘못을 뼈저리게 후회하며 살길 바랄게. 그 전화를 끝으로 저는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집도 이사가고 직장도 이직해버렸죠. 그러니 전처도 저는 더와 연락할 방도가 없었을 테고요. 그 뒤로는 서로 소식도 모르고 살았네요. 그러다 최근에 우연히 겹지인을 통해 근황을 전해 듣게 됐어요. 참 충격적이게도 전처는 결국 자기 아들을 버렸더군요. 보육원에 버리고 온 자기 아들이 눈에 밟혀서 어쩔 수 없었다며 그렇게 모정에 읍수하더니만 그 상간남도 나 몰라라 하자 자기도 그냥 애를 버리고 야반도주를 했더라고요. 결국 자기 아들을 2번 버린 셈이죠. 정말 그 상간남도 전처도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 아닙니까? 짐승도 그래도 자기 새끼는 목숨보다 아끼는 법인데. 결국 아들은, 아니 그 아이는
다시 보육원으로 갔다가요. 지금은 상간남 부모 측에서 도맡아 키워주고 계시다고 합니다. 쓰레기 같은 상간남과 달리 다행히 그 부모란 사람들은 인품이 훌륭한 분들이라서요. 제게도 찾아와 머리 숙여 몇 번이고 사죄하셨던 분들이랍니다. 자식 잘못 키워 면목이 없다면서요. 한편으로 저는 저대로 그 아이에겐 너무 미안할 따름입니다. 차라리 애비로서 정을 주지 말 것을. 그 애는 영락없이 저를 자기 아빠로 알고 있었을 텐데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아이에겐 끝까지 비밀로 하고 싶었는데요. 아이도 듣는 귀가 있으니 나중엔 모든 진실을 알았나 봐요. 하루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요. 그 아이더군요. 아빠, 아니 아저씨,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그 아저씨가 더 좋다는 말 거짓말이었어요. 그냥 관심 받고 싶어서 그랬던 거예요. 죄송해요. 제가 미처 뭐라고 대답할 새도 없이 전화가 끊겨버렸어요. 서둘러 다시 걸어봤지만 아이는 끝내 제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그날 하루 종일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너무 엄하게만 대하지 말고 좀 더 다정하게 대해줄 걸. 자꾸 못한 것만 생각이 나 두고두고 후회가 되더랬죠. 부디 그 아이가 지금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길 바랍니다. 현재 저는 나름 잘 살고 있어요. 좋은 여자를 만나 재혼도 하고요. 지금은 딩크족이라고 하나요? 어쨌든 자녀 없이 둘이서 알콩달콩 잘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지금 아내는 아이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디자이너인데 본인 일과 커리어에 대한 욕심이 상당한 사람이라서요. 임신과 출산, 육아 대신 자신의 꿈과 야망을 선택했죠. 저도 그걸 알기에 이 사람과 용기를 내 함께 살 결심을 한 거고요. 혹시라도 뒤늦게 이세에 대한 갈망이 생긴다면 그땐 난임병원이든 입양이든 고려해 보기로 의견을 나눴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부디 저희 부부 앞날에 축복만 가득하길 바라봅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